애기들 선생님이 여기 주간지 줬어요. 그래서 이 주간지에 선생님이 9월 모의평가 이틀 전에 봤죠. 9월 모의평가 등급별 컷이랑 그다음 오답률 순위 넣어놨습니다. 우선 총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 까다로웠고 어려웠는데 생윤의 역대급 오답률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교정적정이 9번 문제가 90.8%야. 정답률이 10%가 안 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선생님 애기들 여기 와가지고 물어봤다? 여기에서 이거 틀린 친구들이 거의 없어. 왜? 이거 에티켓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 이거 틀린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오답률은 1등은 내가 봤을 때 5번. 도덕 추론 문제는 거의 다 틀린 것 같아, 애기들.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 잘 안 다루거든. 왜냐면 킬마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총평의 개념이라고 따지면 실제로 오히려 정규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왔고, 문제는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든 편입니다. 오히려 선지에서 새롭게 등장한 선지는 딱 하나, 교정적 정의 파트에서 오히려 형벌을 악이라고 보지 않고 형벌을 옳음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 부분 빼놓고는 실제로는 교과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고, 다만 좀 특징적인 거, 도덕 추론이 오답률 6위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건 선생님이 이따가도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트렌드라는 게 있다 보니까 트렌드에 안 나오는 형태들의 문제는 자주 안 본단 말이야. 그럼 자주 안 보면 결국 안 보면 자꾸 잊혀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놓치는 거거든. 실제로 이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언제나 반론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다시 나올까요? 수능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선생님이 이따가 같이 짚어줄 거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 니부어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니부어가 2021학년도 교과과정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메인이었어. 그래서 오답률 1, 2, 3, 4, 5위에 항상 리뷰가 있었는데 이때 바꾼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저 도덕추론은 2014부터 17까지가 메인이었어. 그러다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다 이때 툭 튀어나오면 오답률이 높아지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부어는 여기에서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이게 뭐랄까 나올 확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찜찜함이 있어. 이 니부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더라고. 선생님이 니부어 파트는 완전히 다 정리해서 선생님이 학습지랑 해가지고 다 같이 한꺼번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까요? 예상 등급 컷은 1등급 컷 기준으로 43점, 2등급이 39점, 3등급이 35점으로 예상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오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통 한 7, 80 정도 되거든? 6월 모의고사도 한 7, 80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90 넘고 84 넘습니다.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실제로 한 44, 43에서 1등급 컷이 걸리는 걸 보면 수능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애기들은 안 배운 게 없다. 물론 복습하지 않아서 잊어버렸어요. 선생님 잘못 읽었어요. 실수했어요. 이런 거 말고. 안 배운 게 없어. 근데 뭔가가 새롭게 느껴지고 뭔가가 어렵게 느껴져. 그러면 그거는 애기가 처음 보는 표현이어서 그러니까 애기들이 배운 거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쌓아서 테트리스 따듯이 딱 쌓은 다음에 답을 고르면 돼. 근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작년에는 예를 들면 작년에는 시민불복종을 6월에 롤스 같은 경우 간접적 시민불복종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수능까지 갔어. 올해 같은 경우는 6월에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된다라는 칸트의 이야기가 메인이었어. 그건 한 번도 안 다뤄줬다가 6월에 탁 던진 거야. 이제 그건 지식이 되었죠. 이제 9월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저 처음 보는 거야. 실제로 처음 보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기준에서 이거 처음 다뤄졌다. 진짜 EBS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처음 다뤄졌다라는 건 교정적 정의에서 칸트의 그 형벌을 선이라고 보느냐 악이라고 보느냐 이 부분은 처음 다뤄졌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왜 많이 틀렸냐 이것도 선생님이랑 어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가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교육부가 평가원이 뭐 사설 강의를 듣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고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만 유리하게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정규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느냐 기출문제 잘 봤느냐 EBS 잘 봤느냐 이걸로 낸다고. 그럼 애기들이 진짜 기출의 선지를 통해서 그리고 기출 문제들 교과서를 통해서 사상가들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올해 EBS 표현까지 얹으면 애기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수능은 이거보다 더 편해질 겁니다. 왜? 내가 다 조합해서 줄 건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서 여기 선생님이랑 6월 모의고사 풀이한 친구들도 알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엑셀표를 줍니다. 엑셀표를 주면 그럼 손 잠깐 들어봐요. 9월 모의고사 함지 안 가져온 사람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손 들고 있으면 주실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6월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7월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 얘들아 여기 엑셀표 보자. 엑셀표 이거 다 보면 그거 조합하면 이렇게 선지로 논리적인 추론으로 답을 고를 수 있다. 오늘도 선생님과 그걸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서바를 안 풀고 바로 풀이를 들어가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인데 선생님의 수업 자체가 수업에서 지식을 전달을 해주잖아. 애기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지식의 전달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수업, 선생님이 풀이하는 수업은 약간 달라. 특히 평가원은. 6월에도 그리고 7월 평가원도 비슷하지만 특히 9월이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건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애기들이 이제 지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 그 표현에 접목시켜서 논리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지를 이 부분에 포커스야. 즉 애기들은 배우는 게 다 시험 머릿속에 다 있고 시험에 가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건 거지. 자 시작해 볼까요? 오답률 1위가 교정적 정의 칸트와 베카리가 나왔는데 90.8%였습니다. 90.8%.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 이게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자 여기에서 어디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간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주간지에 엑셀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엑셀표 풀고 그 다음에 풀이할 건데 우선 얘가 베카리아 그리고 얘가 칸트인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나중에 퍼펙트 파이널 때에는 올해 6, 9월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그 선지 자체도 그 다음에 요 제시문 자체도 다 엑셀화 시켜서 애기들 머릿속에 넣어줄 거야. 근데 그 전에 한번 계속 보다 보면 더 많이 기억나잖아. 우리 이제 6월부터 선생님이 얼마나 강조했어. 칸트 같은 경우에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있다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에 또 연결되는 거야. 이거 9월이랑 6월이랑 제시문과 선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연결의 그 분석은 퍼펙트 파이널 때 6, 9월을 아주 자세하게 하면서 하는 거고 오늘은 선지에 대한 분석들인데 자 선생님이 요 내용에서 애기들 기억,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따가 선생님이랑 엑셀표 하고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왜 아이들이 기억을 골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기억을 고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니은이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많더라고. 왜냐? 니은은 따로 한 번도 선지화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공포? 그러면 공포가 주는 건 맞는데 당연히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범죄자가 정신노역형 하니까 더 큰 공포는 범죄자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답률을 보면서. 근데 이거 우리 에티켓에서 했었죠. 선생님과 엑셀표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엑셀표는 45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27번까지고 페이지 2페이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12개니까 1분 줄게요. 페이지 2페이지의 주간지. 자, 같이 볼까요? 베카리아부터 시작해 볼게요. 베카리아 공리주의적 입장으로도 그 다음에 사회계약의 입장으로도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틀렸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범죄 억제력 있어. 여기 선생님이 써놨어.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보다 종신형의 예방 효과, 종신 노역형이죠. 이 종신 노역형의 예방 효과가 커서 그렇지 얘가 없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얘가 항상 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이 돼서 애기들을 낚을 수 있다. 전혀 없는? 아니다. X입니다.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사형은 인간에게 어떠한 인상도 주지 못한다? 아니, 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했어요. 단어로 구분하는 거, 표현으로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평가는 단 한 번도 섞어 쓴 적이 없었어. 즉, 종신노역형과 사형에 대해서 베카리아 이야기합니다. 사형은 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인상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종신노역형은 지속적인 강력한 인상을 주죠. 순간도 당연히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인상도.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강력한 인상. 그래서 이게 더 큰 공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공포도 얘가 더 큰 공포야. 얘보다. 얘가 공포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얘가 더 큰 공포를 유발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이쪽이 더 크죠. 전혀 없는 거 아니다라고 엄청 강조했었고 이 부분들 다 킬마에서 선생님 이거 앞에 이자 붙은 게 에티켓 그 다음 이자 없는 거 다 킬마. 이 얘기는 뭐냐? 선생님이 에티켓 처음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던 게 있었어. 기본 중에 기본은 기출문제들이다. 애기들이 기출문제를 혼자 할 수 있으면 선생님 수업 안 들어도 된다. 다만 효율적으로 선생님이랑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새롭게 무언가를 더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다. 전혀 없는이 아니야. 그리고 얘를 이야기하죠.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죠. 잘 생각해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름 인상은 줘. 나름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효과 있지. 있긴 함. 미비할 뿐이지. 그 다음 종신노역형은 더 큰 공포. 그래서 언뜻 느끼면 사형은 뭔가 엄청 큰 공포고 이럴 것 같지만 아니 종신노역형이 더 큰 공포. 종신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니까 사형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그럼 얘 오가 되지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에티켓. 우리 이번에 선생님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에티켓은 그 마지막 한 점을 얻는 거야. 즉 올해 더 심화로 다루면서 정말 제일 어려운 그 선지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 책 한 권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만점을 위해서 실제로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킬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에티켓 그 하나를 위해선 중요하지만 킬마가 먼저지. 이 앞에 게 먼저야. 근데 얘 나왔죠. 구경꾼은 불행한 수용자의 무감각해진 마음 대신 자신의 현재 감수성으로 사태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사형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고 선생님이 이거 예시를 뭐라고 해줬냐면 기억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종신노역형이야. 이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생을 가둬가지고 종신으로 노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베카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짐승처럼 일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베카리아는 그래서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얘는 하루 종일 짐승처럼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구경꾼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야? 쟤 짐승처럼 일하고 있어? 한 10년 지났어. 근데 얘도 또 보니 10년 지났는데도 또 짐승처럼 일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막상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똑같아. 또 오늘도 일하고 또 오늘도 일하고 또 오늘도 일하고.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감각해진 반면 그거를 보는 구경꾼 입장에서는 더 큰 공포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도 똑같이 또 뭘 들었냐면 애기들 잘 생각해봐. 이틀 전에 9월 모의고사 보고 아침에 눈 뜨고 학교 가고 또 오늘 눈 뜨고 다시 또 대치동에 오고
근데 애기들은 수험생이니까 그런가 보다고 산다니까. 그걸 보는 나는 난 정말 수험생 다시 되기 싫어 이런다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큰 공포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베카리아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번에 나온 거지. 그러니 요 형태, 더 큰 공포 구경꾼이 가져가는구나. 자, 이제 그 다음 칸트 입장에서 형벌은 하나의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건 뭐지? 옳다는 이유로 무조건 행해야 하는 법칙입니다. 무조건 행해야 하는 법칙.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이 옳다는 이유로 무조건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선의지고 말이지. 그럼 이게 오해요. 물론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언 명령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 정당화 가능하지요. 형벌은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 실현, 응분의 보복, 그게 옳은 거거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옳은 일이란 말이야. 당연히 오가 됩니다. 그러니 사형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동해보복의 원리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그림으로도 그려서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사형제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형벌,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사형 같은 경우 베카리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형벌이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는 전부 다 된다고. 왜냐? 사형은 제도야. 칸트 입장에서 이런 제도는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공적 정의는 응분의 보복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즉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게 하는 거거든. 이게 오입니다. 응부적 형벌은 범죄자의 타고난 인격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들죠. 여기 둘이 맨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어. 너 진짜 다음에 숙제 꼭 해와. 숙제 안 해오면 맞기로 했어. 근데 둘 다 숙제를 안 해온 거야. 근데 숙제 안 해온 얘한테 네 멋대로 살아. 그리고 얘는 때렸어. 얘는 고통을 받아서 아프지. 하지만 오히려 얘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게 하는 거야. 이게 더 인격적 대우야. 그래서 얘 인격적 대우.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게 하는 부분 오가 됩니다. 범죄자의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범죄자 처벌, 응분의 보복. 그러니 엔 X가 됩니다.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고 해야 될까? 안 돼.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이지만 그건 응분의 보복을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 범죄 의지 억제는 안 돼요. 그 다음 27번.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즉 응분의 보복, 이런 형벌을 원한 게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 뭐야? 범죄잖아. 범죄를 의욕한 거야. 그러니 엔 O가 됩니다. 자, 우리 이것까지 다 했어.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새로운 선지가 분명히 수능장에서도 나올 거야. 오늘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는 이 포인트는 애기들이 배운 걸 어떻게 써먹느냐야. 시험장에서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 뭐지? 이러고 당황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수업은 실제로 9월 이후, 즉 수능 때까지 다시 하긴 힘듭니다. 왜냐면 시간도 그 선지 하나를 보기 위해서 거기와 연관된 거 다시 다 엑셀표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진짜 이런 과정 지난 다음에 수능에서 실제로 선지에서 답을 고르는 건 딱 이 과정이거든. 오늘 배운 이걸 잘 가지고 가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내가 배운 거 다 조합하면 답이 나올 텐데 그와 관련된 게 뭐 있지? 이런 걸 떠올리면서 논리성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야. 이거 똑같이 해볼까요?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가 틀렸지. 왜?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여기 지속적인 강력한 인상, 얘가 더 크긴 하지만 얘도 나름의 순간에 강렬한 인상이 있어. 나름 범죄 예방 효과도 있기는 해. 얘가 훨씬 더 클 뿐이지. 아니라는 아예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이 답을 보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그냥 니은이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니은을 만약에 우리는 지금 에티켓을 보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니은 같은 경우에 처음 수능장에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이건 지식으로 좀 풀어줘야 되거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왠지 종신노역형 그 당하는 그 범죄자가 수형자죠. 수형자가 더 큰 공통점을 느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 이건 실제로 알아야지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건 사실 맞아. 근데 우린 했잖아.
그럼 얘는 맞았어야 돼. 니은.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 근데 여기도 대놓고 써놨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거 정엄 명령이라고 일부러 뒤에까지 주는 거 팁이지 않을까? 자, 생각해봐. 정엄 명령은 아까 선생님도 이야기했지. 거기도 썼죠. 옳다는 이유로 무조건 행해야 돼.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옳지 않다는 이유로, 거짓말하는 거 옳지 않은 거잖아. 옳지 않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더군다나 정엄 명령이라고까지 써 있잖아. 그렇다라고 놓고 본다면 옳다는 이유로 무조건 행한다. 근데 정엄 명령은 하래. 그럼 얘는 옳은 거야.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지. 근데 다만 선생님도 여기서 하나 더는 찾아보고 있어요. 과연 선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더 원전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악은 확실히 아니야. 이건 옳음이거든. 형벌 자체가 옳은 거야. 그럼 형벌이 정엄 명령이다. 형벌은 정엄 명령 하는 순간 형벌은 옳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만약에 형벌이 옳지 않다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지. 그냥 형벌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옳음이야. 다만 이걸 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선생님이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거 얘는 안 돼. 그러니 디귿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리을은 너무 맞지 않아? 사형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리을을 고르지 않으면 안 돼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었을 때 리을을 골라놓고 니은을 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이게 90%의 오답률이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얘는 뭐든지 사형 부당하고 얘는 본보기는 안 되지. 얘는 응분의 보복이어야지. 응분의 보복으로 집행하는 거지. 본보기로 집행하는 건 칸트 입장에서 부당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애기들은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게 없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았던 거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 읽기를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생활과윤리의 선지 구성은 확정형이냐 가능형이냐, 당위적이냐 현실형이냐, 이걸 스스로 구분해야 돼. 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 확정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즉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지. 원조는, 예를 들면 쉬운 걸로 할게요. 원조는 옳지 않다. 이건 확정형이고 원조는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가능형이지. 이거는 제일 쉬운 걸로 얘기하니까 노직, 싱어, 롤스 다 안 되겠지. 왜냐면 노직 입장에서도 음으로의 원조는 옳지 않겠지만 개인 선택에 의한 원조는 옳을 수 있잖아. 근데 원조는 옳지 않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다 맞겠지. 가능형이니까. 이거는 지금 개념을 묻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가능형이냐 확정형이냐를 본인이 여기서 이걸 구분해야 돼. 아니라라고 하는 순간 배제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0%여야 돼. 시험장에서 저거를 꼭 기억해. 그리고 모든인지 아니면 어떤인지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애기들에게 포인트를 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러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당위적은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자, 생각해봐. 노직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지. 재화는 자유롭게 이전되어야 된다. 이건 노직 입장에서 맞습니다. 되어야 하는 거지만.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재화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뭐 이렇게도 써도 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이전되어야 하는 건 맞아. 근데 재화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이전된다면 틀렸지. 현실에서는 모든 재화는 언제나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논리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언제나 자유롭게 이전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강제적성으로 약탈당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라고 하면 0%구나. 아, 이런 부분 배제해야 되는구나. 무의식으로 읽어서 흘리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강도가 아니라라는 말 애기들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렸고 니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애기들은 아니었다. 왜 얼마 전에 우리 교정적 정의할 때 이거 우리 선제하고 했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답률 1위 봤습니다. 이제 오답률 2위로 넘어갑니다. 오답률 2위 사회 정의 파트입니다. 롤스 노직인데 이 롤스 노직 이것도 엑셀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요.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롤스 같은 경우는 차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세금 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개인의 재산권 보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세금 필요하겠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필요할 거고 안전질서도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면 그때 세금 낼 수 있어요라는 거 5가 됩니다.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밑줄 긋고 내가 맨날 애기들에게 하는 말 나님이라고 쓰라고. 애기들 스스로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났어. 애기가 이 세상에서. 근데 애기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 얻을 수 있어. 그 이익이 무엇인데요? 라고 하면 그래 애기들 100억 연봉 이렇게 생각해보자. 괜찮다고 오케이. 단 장려될 수 있어. 언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줄 때. 즉 얘는 5, 얘도 5가 됩니다. 애기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여기 원빈 6억만 가져가는 거 아니라 10억, 100억, 60억 다 가져갈 수 있어. 다만 어떤 조건? 차등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여야죠. 그러니 원빈 돈 더 벌 수 있구나. 근데 차등의 원칙 지켜야 되는구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필수적으로 요구될까요? X, 왜 롤스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 그랬어.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롤스가 뭐라고 하냐면 롤스뿐만은 아니에요. 롤스가 본인 걸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롤스든 노직이든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어.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의 결과에 보장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절차가 오케이래. 오케이면 결과 무조건 오케이. 결과가 별이든 세모든 네모든 상관이 없어. 왜? 독립된 기준이 없거든.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개념에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별이어야 돼, 세모여야 돼, 네모여야 돼 이런 거 없어. 그러면 롤스 입장에서의 절차는 무엇인데요? 이거는 제발 기억하라고. 공정한 합의에 따른 거. 공정한 합의가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절차입니다. 그 공정한 합의가 뭔데? 무지의 배일하에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정의롭습니다. 그치? 그러니 자 봐봐. 공정한 합의에 따른 분배 정의롭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 안 돼. 능력에 따른 분배 안 돼. 왜냐? 업적, 능력. 선생님 아까 이상한데요? 원빈 같은 경우에 능력이 좋으니까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면서요. 근데 왜 안 돼요? 자 봐봐. 공정한 합의에 따라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되는데 정의 원칙 노랑이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되는데 업적이 얹어질 수는 있지. 근데 그 기준이 업적일 수는 없어.
그 기준이 능력일 수는 없어. 그 기준이 도덕적 공과일 수는 없어. 그 기준은 공정한 합의여야 돼. 업적 능력 반영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도 또 선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야. 업적 당연히 반영되지. 능력 반영될 수 있어. 다만 공정한 합의에 따른 분배여야 돼. 이게 기준이라고. 업적에 따른 능력에 따른 안 됩니다. 왜?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노직은요? 노직은 취득과 양도의 절차죠. 그렇다면 그 결과 뭐든 상관없어. 노직은 더군다나 롤스의 저 공정한 합의에 따른 절차적 정의도 저것마저도 정형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는 정말 상관이 없어. 취득과 양도의 절차만 정당하다면 별이든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다 상관없다는 거야. 그 다음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서 5가 됩니다. 분배 절차의 공정성. 근데 롤스가 생각하는 절차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공정한 합의에 따른 분배. 이 공정한 합의에 따른 분배가 이 공정한 합의가 바로 저거 배우려고 무지의 배일부터 배운 거야. 무지의 배일 하에 합의할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 이렇게 말이지. 자 이제 노직입니다. 노직 입장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 허용될 수 없다? 왜 없어? 있지. 나라가 최소국가여야 되잖아. 근데 최소국가 뭐 하는 나라인데? 분배의 과정에서 정의야. 그럼 여기는 솔직히 교정 안 되죠. 하지만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교정 들어가야 돼. 그게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과세 정책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얘는 X가 됩니다. 최소국가엔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지요. 당연히 5가 됩니다. 최소국가 개인 간의 계약 이행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부정의 발생 시 개입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또 기억나시죠? 이건 무엇이었냐? 당근 아저씨. 우리 당근 아저씨 또 불러와 봅니다. 당근 아저씨가 롤렉스 팔려고 당근에 올렸는데 고등학생이 나타난 거야. 아저씨 제가 그 롤렉스를 사고 싶어요. 좀 이상했다고 하는 거지. 너무 어렸다 이거지. 어쨌든 사고 싶대. 둘이 자유로운 계약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돈을 주고 이렇게 롤렉스를 가져가고 돈을 줬으면 자유로운 계약에서 거기서 끝난 거야. 자유로운 계약이 맺어졌어. 제가 집에 가서 돈을 줄게요. 물론 그 아이는 집에 가서 돈을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롤렉스 차고 도망가 버렸지. 아저씨 보는 앞에서 달려서 도망간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당근 이야기였어. 자, 근데 집에 가서 줄게요. 여기까지 이제 자유로운 계약이야. 집에 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돈이. 여기까지는 자유로운 계약이었지만 얘가 그냥 톡 가버린 거야. 잠수 타버렸어. 자유로운 계약이 있어도 혹시 부정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정부 계약 개입해야지. 계약 이행 감시해야지. 그러니 5가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2번 9월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갑은 롤스, 을은 노직입니다. 자, 선지 분석과 제시문 분석에 대해서 더 디테일해서 6, 9월이랑 붙이는 건 선생님이 나중에 퍼펙트 파이널 때 할 거고 지금은 9월 선지만 어디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 가능한가? 롤스도 노직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문제 풀었잖아.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과세를 한다는데 둘 다 오죠. 그런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노직은 복지 증진을 위한 과세가 불가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빠져버리고 복지 증진은 빠져버리고 과세 불가만 남아가지고 이거 OX라고 해가지고 기억하는 순간 답이 될 수가 없지. 본인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잘 생각해봐. 단어에 꽂힌 거야. 근데 그거 무엇과 결이 같냐면 아까 9번 문제 종신노역형 그리고 거기에서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거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크니까 종신노역형은 범죄 억제력 큰데 작은데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있고 없고로 돼버린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과세 가능해.
다만 복지 증진을 위한 과세는 불가한 거지. 근데 얘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과세, 재산권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즉 정확히 재산권뿐만이 아니죠. 권리 보호를 위한 과세는 가능한 거지. 우리 다 했잖아. 그 둘 다 O라면 기억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 애기들 나님 거기다 적어. 앞으로 차등의 원칙 나님. 더 큰 재능 나오면 나님이라고 쳐. 애기들 스스로를 생각해봐. 애기들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니까. 애기들 보고 더 잘 벌고 더 잘 성장하라고 롤스는 얘기한다니까. 시장경제 체제에서. 다만 차등의 원칙 하를 지켜야지. 근데 선생님 그게 얘한테 어떻게 유익해요? 자, 생각해봐.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원빈에게도 이익, 내빈에게도 이익이라 그랬어. 왜요? 원빈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원빈도 차등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능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차등의 원칙 이런 거 없이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공산주의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나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 그러니까 롤스 입장에서는 차등의 원칙은 모두에게 이익이어야 돼. 그럼 당연히 재능이 더 큰 소유자에게도 유익하지. 예, O가 됩니다.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허용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O인데 이걸 X라고 하는 순간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틀렸죠. 그럼 선생님 왜요? 얘 불평등이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공정한 합의라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잖아.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독립된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결과에 대해서는 세모로 생겼거든. 네모로 생겼든 별로 생겼든 동그라미로 생겼든 상관이 없어. 왜? 얘네들은 독립된 기준이 없거든. 그럼 얘는 무엇이냐? 절차만 공정하면 얘가 뭐든 상관없이 오케이야. 얘가 불평등해도 오케이. 얘가 평등해도 오케이지. 그치. 그러니 얘는 평등한 분배 정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고 평등도 허용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얜 O가 됩니다.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강제할 수 있지요. 최소국가. 만약에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부정의가 발생 시 교정해야 되잖아. 그럼 얘 강제하는 거지. 야, 그거 너 왜 돈 안 보내? 돈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 있지요. 그러니 얘 O가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계속 얘기가 생각해야 돼. 나는 몰랐던 게 없었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답을 골라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면 다 이런 거거든. 물론 새롭게 지식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요. 하지만 수능장에서는 그건 없을 겁니다. 수능장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원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거나 갑자기 수능에서 뭔가의 새로운 무언가를 주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 제 신문에 답이 있어. 자, 이제 그 다음 오답률 3위로 갑니다. 로크입니다. 홉스, 로크, 루소. 그중에 오늘은 로크 하나 나왔죠. 이것도 애기들 엑셀표 풀어봅니다.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로크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 로크 단독으로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9월에 로크 단독으로 나왔다면 수능은 차라리 단독이라면 로크가 아니라 홉스가일 거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보통 로크와 홉스 아니면 루소랑 이렇게 묶어서 나오게 될 거야. 로크 단독보다는. 그러니까 나머지 사상가들도 잘 봐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비교한다라면 재산권 이야기했었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기본권 진입니다. 거기에 재산권 포함되어 있지만 홉스 같은 경우는 없다. 그게 이번에 EBS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 포인트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뭐 오늘은 로크만이니까 로크만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일부 양도죠. 전부 양도 아니야. 사회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개개인들은 자신의 권리 일부를 사회에 양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 아니, 여전히 사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저항권은 얘한테 남아있어.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졌고 입법부가 만들어졌어. 근데 얘가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계약의 목적을 위반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 시민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5가 되지요. 그래서 저항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 다음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여기야, 얘 폐지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얘 없앨 수 있잖아. 누구에게 있어?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물론 이건 에티켓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활용 정점처럼 그 하나의 딱 포인트를 찍는 건 에티켓이 될 거다. 왜냐면 이건 심화 중에 심화라서. 큰일 났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이렇게 에티켓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선지, 최고의 권력 여전히 인민에게 있어요. 5가 됩니다. 그 다음 7번. 인간의 계약을 통해 제정한 법률에 의해 자연권 형성 X. 왜요? 이게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이 자연권, 자유, 생명, 특히 재산 꼭 기억하라고. 재산에 대한 권리 나오면 99.9%가 로크야. 그냥 X예요. 이미 사회계약 이전에도 자연권은 있었어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있지. 자연법 당연히 있지. 자연 상태에서도 여기 자연법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자연법 그 집행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다. 자, 사적 처벌권 인정이지. 그래서 포인트는 사적 처벌권을 폐지하면서 공적 처벌권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아까 롤렉스 얘가 훔쳐갔어.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근데 자 생각해봐. 자연 상태에서도 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저씨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거야. 얘를 때려서 막 때려. 그리고 롤렉스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사적 처벌입니다. 근데 얘 친구가 나타난 거잖아. 얘 친구가 나타나서 너가 나의 토끼를 때렸어? 그리고 이 아저씨를 막 때렸어. 그리고 그냥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한 거야. 이것도 또 사적 처벌이야.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아저씨가 먼저 자기 거 훔친 거잖아, 이게 제가. 근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사적 처벌만 난무해지면 결국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더 큰 조폭 데리고 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사적 처벌권은 있지만 오히려 그 사적 처벌권이 자신의 기본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향유해주지 않아. 따라서 자연 상태에선 이러한 사적 처벌권 오히려 포기하면서 공적 처벌권을 만들면서 공공의 재판관 이런 공통의 권력을 만들면서 사회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 자연 상태에서 이거 왜 적었냐면 선생님 공통의 여기 오늘 이번에 선지 구성이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지 이거 디귿 고른 친구들은 뭔가 공통된 뭔가가 없었는데라고 대충 공부한 거야. 어디서 봤는데 공통된 뭔가가 없다 그랬는데 뭐냐면 공통된 법률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권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습니다. 사적 처벌이 있을 뿐 공적 처벌은 자연 상태에서 없거든. 그래서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정하고 스스로를 정부 지배하에 둔다. 선지 구성을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도 잘 생각해봐. 아이들은 단어가 비슷하면 그걸 골라가는 힘을 가지거든.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이거 2022학년도 6월 제시문입니다. 그냥 어디서 본 거야. 공통된 뭐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근데 공통된 법률과 공통된 자연법은 다르지. 공통된 법률은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야. 그럼 자 같이 볼까요? 사람들은 자연법의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 가졌던 자유, 평등, 집행권. 요 집행권이 사적 처벌권이야 이게야. 물론 나중에 더 자세하게 퍼파에서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를 뜯어서 엑셀표 공부하고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거 로크구나 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뭔지는 알아야 돼. 이거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그들의 공통된 법률에 지배하에 둠으로써 법률과 자연법은 다른 거야. 자,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우리 아까 했잖아. 저항권 가지고 있대. 저항할 권리 가지고 있대. 왜 보장될 수 없어? 저항권 있는데.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똑같이 나왔지. 그 에티켓의 선지랑 지금 얘랑 똑같지 않아? 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약간 생략되고 약간 이렇게 조금 손본 정도지 내용 똑같잖아. 입법부 저항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시민에게 있군요.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가 아니지. 근데 왜 디귿 선지 만들었을까? 비슷하게 보이거든.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거야. 공통된 뭔가가 부재했다 그랬는데 공통된 뭔가가 없다 그랬는데 무엇이 없어? 자연 상태엔 자연권 있죠. 자연법도 있고요. 자연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선지들은 그대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지들 중에 하나예요. 꼭 다 기억해야 돼. 자연법 있고 자연권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된 권력이 없어요. 공통의 법률도 없어요. 법과 자연법은 다른 거야. 그래서 자연법의 부재라는 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답은 니은만 골라서 1번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오답률 71%였습니다. 근데 지난 6월에서도 국가와 시민윤리가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어. 이게 왜냐면 시험은 실제로 2021학년도부터 메인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끼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킬마에서 했던 거, 에티켓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애기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는 파트가 이거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테트리스 짰듯이 조합하면 답 고를 수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답률 3위까지 봤습니다. 오답률 4위로 가볼게요. 시민불복종. 자, 선생님이 분석을 했는데 시민불복종 이 문제가 시험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오히려 제일 어렵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정적 정의를 가장 어렵게 생각했다. 왜냐 시민불복종 실제 아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은 공부 많이 하면 어떤 선지든 어떤 기출문제든 어떤 모의고사든 봤거든. 근데 이번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는 표현 자체가 거의 처음 보는 표현으로 느끼니까 선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암기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구수 쌀듯이 이만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선지와 1대1 대응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얘를 가장 어렵게 본 거야. 근데 애기들 이게 평가원이 요구한 문제입니다. 애기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표현으로 무언가를 물어볼 거야. 근데 애기들은 모르고 있는 게 없어.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지. 자, 선생님이 시민불복종은 그래서 일부러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로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엑셀표 다 가져갔는데 이거는 그냥 다 킬마였어. 에티켓도 없어. 페이지 5페이지 2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로이스를 모르진 않았을 테니까. 자, 이 로이스 심의불복종. 우리 요거 뒤에도 선생님이 송구씨 오늘 심의불복종 파트 로이스 마무리하는 파트여서 뒤에 가지고 왔어요. 그 손구씨 페이지로는 34페이지 선생님 송구씨 써 있는 거 34, 35 같이 보시면 돼요. 포인트 자체가 심의불복종의 대상이 안 나와서 선생님 지금 여기 메인 필요한 것들만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라 그랬어. 원초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왜요, 선생님? 왜냐면 이게 제일 메인이야. 롤스의 시민불복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하는고자 시민불복종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제일 포인트야. 시민불복종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로 귀결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게 목표야. 그 정의로운 체제는 지키려고 하는 게 포인트야. 이거 두 가지랑 결합해서 보면 다 되는 거야. 이제 이 세상에 정의의 원칙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시민불복종은 무엇이냐? 거의 정의로운 사회인데 이렇게 심각한 부정의가 있어. 근데 이 빨강이는 없는 게 좋아. 이 빨강이 없애가지고 정의 실현하려고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거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한 저항이 시민불복종입니다. 다만 거기에 조건이 엄청 많이 붙지요.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원초적 입장이 어떤 사람인데? 무지에 배일해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선택하는 거잖아. 시민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할 결과 동그라미. 체제의 안정성이 깨치는 거야. 왜냐? 파멸될 거거든.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듭니다. 우리는 만점이 정의라고 해보자.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예시를 딱 이걸로 들면 된다고. 여기 9등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 1등급인데 한 번도 만점은 안 나온 거야. 한 번도 만점은 안 나서 뭔가 계속 한 개씩이 틀려. 그럼 여기야 9등급이 만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과 1등급이 만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같을 수가 없어. 얘는 개념부터 쌓아야지. 근데 1등급은 오답해야지. 이 오답 노트가 시불이라고. 정의를 추구하는데 체제 자체가 엉망진창이야. 체제 자체가 엉망이면 혁명해야지. 근데 정의를 실현하는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불입니다. 아, 여기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체제가 안정되고 체제가 거의 정의로울 때만 시민불복종이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시민불복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제 안정성이 깨지면 안 되니까 엄청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할 겁니다. 당연하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체제 안정성을 깨치려고 하지 않아. 제가 왜 얘가 체제의 안정성이 이 개념이라고 치면 애가 원초적 입장에서 골랐을 때 얘 고르겠어, 얘 고르겠어. 당연히 얘를 고르지. 1등급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거기서 만점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고르지. 누가 9등급을 고르겠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 뭐 문재인이 어쩌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어쩌고. 난 이래도 잡혀가지 않아. 근데 내가 만약에 중국이라면 시진핑이 어쩌고. 난 내일 여기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렇게 거의 정의롭지 일부 부정의가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체제 자체가 엉망진창이면 혁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체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선 4.19 혁명, 5.18, 6월 민주항 엄청 오랜 시간을 거쳤다고. 그러니 체제는 지키려고 할 거야. 엄청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 안정성을 인정하면서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일부 부정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올트라이 하고 공개, 비폭력, 처벌 감소 엄청 많아. 즉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아주 많은 규정하는 조건들, 이게 제한이지. 폭력하면 안 되지. 비공개면 안 되지. 얘가 제한인 거야. 이렇게 원초적 입장에 입장을 보면 체제 안정성 지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야, 옳아. 왜? 처벌의 감수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거야.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니까
아, 내가 대한민국은 인정하는데 이 체제는 인정하는데 아, 이거 부정의가 있으니까 나 그것만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 처벌을 감수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시민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불복종의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맞는 말이죠. 당연하지. 처벌 감수해야죠. 아, 처벌을 감수한다라는 게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거구나. 처벌 감수해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 밑줄 긋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의회를 통해 제정된 법 혹은 합법적 방법으로 제정된 것. 시민부정의 대상이 아니다? 왜 아니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정됐다고 할지라도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민주적인 절차야. 그래도 여기 시민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똑같은 예시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만약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요 시민불복종 뭐지 저는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선천적인 성으로서 여성과 남성만이 공직자를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케이 해서 다 통과를 시켰어. 그래서 트젠 공직자 제한법이 만들어졌다고 쳐보자. 즉 이 내용 자체는 트젠 공직자 제한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선천적 성에 따라서만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여성분은 선천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공직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정의의 일원칙, 참정권이 엄청나게 위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리얼한 현실이야. 그러니 민주적인 정부, 체제는 괜찮은 거죠. 그 법도 결국 부정의하다라고 한다면 시민불복종 대상 될 수 있지요. 5가 됩니다. 그러니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 시민불복종의 대상 될 수 있지요. 아니다라고 확정 지으면 안 돼. 될 수 있다야. 가능성이지. 부정의하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잖아. 그러니 X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전부 다 따르지 않는 건가요? 부정의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체제. 그지? 민주, 정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체제는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다수자가 정한 법, 다수결이잖아. 그것이 부정의하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우선은. 왜? 무조건 시민불복종을 인정하면 오히려 사회에서 이 체제의 안정성이 깨지거든. 처음부터 무조건 시민불복종! 그러면 오히려 체제가 안정되지 못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 거의 정의로운 사회지.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다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 따라야 한다고. 그러니 5가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항상? 그건 아니야. 우선은 따르면서 올트라이하고 최후 수단으로 시민불복종 할 수 있어.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고려하게 됩니다. 5가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 했던 거야. 필마에서.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왜 답이 1번일까?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이거 뭔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의 안정성 지키는 거. 즉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거. 그것이 효율적이야. 그치?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여러 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 여러 조건에 규정을 주자다. 비폭력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우르르 해가지고 오히려 결과를 고려했는데 그 결과로 체제 안정성이 깨지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러니 답 1번입니다. 자, 아이들의 대부분 다 2번 골라서 틀렸습니다. 왜요?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시험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선생님, 얘 부정의하잖아요. 이거 혁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거의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이거잖아요. 이게 만점은 오답 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냈어. 잘 냈어, 솔직히. 그러니 아이들 입장에서 머리로 그냥 언제나 극단적 부정이나 심리 부정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거 만점은 오답 노트가 필요가 없어. 시불이 오답 노트거든.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이거 생각해봐. 이 그림.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얘네들이야. 근데 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 자체가 없지.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빨강이가 없는 건데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로이스는 이런 사회는 실제로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잘 다루진 않았는데 이건 가능성의 여부잖아. 이건 논리성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의 여부야. 실제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 뭐 우리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잖아. 근데 이런 사회는 거의 정의롭지만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가 현실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현실 이런 거 말고 논리성에 의해서 가능하냐 안 하느냐야. 만점 맞았다면 오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얘는 시민부정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다가 아니라 있구나.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처벌하지 않는다. 왜 처벌하지 않아? 처벌 감수하고 처벌해야지.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계속 나왔죠. 시민부정 대상 왜 될 수 없어?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반대를 표하는 게 아니야. 우선은 다수결 원칙도 존중을 해줘.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속력도 가지고 지금 무엇에 반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에 대한 반대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근데 1번도 실제로는 선지로 만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이 선지 하나하나를 단어로 그 텍스트로 암기하고 있어서 얘를 매칭시켜서 고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얘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다른 표현, 다른 방식으로 물어봐도 내가 그걸 논리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선생님은 7번 문제 진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 표현이죠. 요 표현은 올해 수능 완성 모의고사 5회 정답지 해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능 완성 거의 막 달달달달 그다음에 수능 특강 달달달달 외웠잖아 거의.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한테는 이거 만들까 말까 하다 그냥 내가 빼버렸거든. 해설까지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써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 임팩트가 남거든. 근데 에티켓에 이게 없어요. 근데 에티켓에 이게 없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이걸 뺐던 것도 그런 이유였어. 논리성에 의하면 우리는 거기서 아까 계속 한 거잖아. 원초적 입장에서 체제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결과를 고려해가지고 체제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럼 굳이가 안 써도 되겠다 이랬었거든. 다음엔 또 써야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시민불복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자연윤리입니다. 자 5번 문제, 5번이 아니죠. 5위 문제 어디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윤리. 애기들 1분 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테일러 이 문제부터 잠깐 보고 올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테일러와 레오폴드와 싱어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현장에 와서 알았어. 이걸 칸트로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머릿속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어가지고 이거를 칸트로 놓고 풀었다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어.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종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칸트로 놓고 풀었더라고. 왜냐면 그냥 동물학대 인간학대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한 번도 생각 못했냐면 애기야 우리 에티켓 11페이지 펴주세요. 에티켓 11페이지에 애기야 23번 봐봐. 난 이거를 싱어로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칸트라고 골랐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 근데 오늘 현장 와서 봤는데 애기들이 선생님 저 이거 칸트로 생각했는데 이거 왜 싱어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당연했던 거야. 우리 이거 했었잖아. 거기 똑같지 않아 이거?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종차별주의다. 내가 왜 이걸 에티켓에 넣었냐면 혹시 쾌고감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도 이 표현은 싱어의 주장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싱어라고 고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와서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데 선생님 이게 왜 싱어예요? 그럼 내가 물어봤죠. 복습하셨습니까? 복습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싱어의 내용입니다. 우선은 엑셀표 하고 올게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테일러부터.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도 이거 봐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잖아.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테일러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동식입니다. 다른 생명체들이지. 얘네들 사이에는 다 똑같이 본래적으로 동등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다른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도덕적 지위 갖지 않지요. X.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아요. O가 되지요. O. 자,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이거 생명체가 아니야. 이거 전체잖아. 생태계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생명들의 군집이니까. 하지만 이거 전체잖아. 따지고 보면. 전체라고 쓰면 또 이건 또 생명들의 군집이니까 생명 군집이라고 쓸게요. 생명체는 아니잖아. 개별 생명체의 존속보다 어떻게 더 중요해? 개별 생명체가 더 중요하지. 개체론인데 테일러가. 그건 얘는 X입니다.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 생명 공동체는 고유의 선, 그 자체는 고유의 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고유의 선이라는 건 생명 증진에 도움, 알파가 되는 걸 고유의 선이야. 자, 생각해봐. 우리는 여기에 생명체들의 개체들이 여기에 다 모여져 있는 거야. 개체들이 다 생명체들이야. 우리는 다 생명 증진 활동을 하죠. 그러니 아기에게는 저는 오이를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오이가 아기에게 고유의 선이야. 근데 누구는 저 오이 알러지가 있어요. 김밥에도 오이를 뺏어 먹어. 이럴 수 있잖아. 그에게는 오이가 고유의 선이 아니야. 자,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 공동체로 시대인재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치자. 시대인재는 생명 활동을 하지 않아. 생명체가 아닌데 어떻게 고유의 선이 있어? 고유의 선을 가진 생명체, 개별 생명체죠. 개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레오폴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요. 왜? 레오폴드 인, 동, 식이어야 돼. 이거 좀 순서가 바뀌었죠? 미안해. 선생님이 엑셀표도 다 만들고 나니까 레오폴드 내렸어야 되는데 그 위에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 사상가로 묶는 거거든? 섬지별로 만든 다음에. 근데 좀 섞였어요. 자, 근데 여기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네가 생명체야. 아니 도덕 고려의 대상은 여기까지 다 포함돼야지. 그건 당연히 적절하지 않지요. 근데 레오폴드 입장에선 이 노랭이 안에 인, 동, 식, 생 전부 다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왜? 평범한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그들의 가치가 부딪힐 때 뭐가 더 소중하냐라고 하면 전체, 생태계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전체론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얘네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진 않아요.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의 선. 존재할 수 없다. X. 존재할 수 있어요. 레오폴드 입장에선 전체론이잖아. 대지 공동체 자체가 지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인동식생.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진짜 아예 몰랐어.
이게 선생님 사고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은 선생님이 생각을 못 하게 되거든. 그래서 선지를 봐도 몰랐었어. 근데 여기 와서 아주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이거 왜 싱어예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아니 이거 당연히 싱어잖아. 왜? 우리 여기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잖아. 23번에. 그러니 얘는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애기들 한번 생각해봐. 범위로 따지면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테일러는 생명체들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부 다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이걸 굳이 따지자면 싱어 입장에선 인간과 동물, 테일러는 식물, 여기는 돌멩이, 무생물도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자 생각해봐.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빨강색 안쪽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 당연히 싱어도 마찬가지지. 왜냐면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 요 안에 있어 범주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자 생명이 아니야. 근데 쾌고감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 없지. 테일러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 테일러만 이야기하는 A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봐봐. 테일러와 싱어는 개체론이야. 애기야, 개체론이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개념에서 오히려 테일러와 싱어가 긍정할 말입니다. 왠데요? 자 생각해봐 애기야. 애기는 이걸로 생각해. 어떤 사상가든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이 파랭이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 애들보다 우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생명 공동체라는 범위 자체가 지금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생태계, 그 다음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명 군집이지만 어쨌든 생명체는 아니죠. 그러면 테일러 입장에선 생명 공동체는 도덕적 지위가 없어. 테일러 입장에서. 싱어도 마찬가지지. 쾌감수 능력이 없는데. 그럼 얘네들보다 얘가 더 우월한 거야. 그니 개체. 싱어 입장에선 이 개체는 쾌감수 능력을 가진 개체일 것이고 그 다음에 테일러 입장에서 저 개체는 생명을 가진 개체겠지. 동등한 가치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레오폴드는요? 레오폴드는 본질적으로는 평범한 구성원이라는 개념으로는 그 구성원으로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부딪혔을 땐 전체가 더 중요하죠. 이거는 부딪혔을 때 전체의 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얘를 겨냥한 선지가 아니야. 얘를 겨냥한 선지지. 따라서 얘는 X.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 봐봐. 얘는 식물. 테일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똑같아. 본질적으로.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이렇게 같은 거야. 평범한 구성원들이니까. 그러니 얘 같은 경우는 테일러와 레오폴드만 긍정할 말입니다. 싱어는 안 되지. 쾌고감수 능력만인데. 자연 자체에서는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연 자체가 더 소중하니까 개체의 희생 정당화할 수 있어 라는 거는 레오폴드지. 그래서 레오폴드 맨날 그 얘기합니다. 즉 국립공원 생태계 보존을 위해 외우라 그랬어. 이건 아예 예시를. 생태계 보존 위해 사슴 개체수 조절 가능. 그럼 그거 생각해봐. 생태계가 더 우선되는 거야. 얘네 둘이 부딪혔을 땐. 그러니 자연 자체에서는 위해 개체의 희생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테일러나 싱어는 안 되겠지. 그러니 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테일러와 싱어가 긍정할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골라 3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률 5위까지 봤는데 오답률 5위까지도 지금 60%니까 시험이 빡빡했던 거야 실제로는. 근데 자 이제 해보니까 어때요? 애기들이 배우지 않은 건 없어요. 애기들이 모르는 건 없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테트리스 쌓듯이 알고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1대1 매칭이 아니라고. 시험장에 가면 7번 선지처럼 혹은 사회 정의 파트처럼 새로운 표현으로 애기들에게 너 이거 알고 있어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조합해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답을 고르는 거지 1대1 매칭 시켜가지고 뭐 이걸 막 암기하고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실제로 7번 선지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모르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지. 오늘 선생님이 보여준 내용들은 애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선지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 이제 오답률 6위로 넘어갑니다. 도덕 추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느끼고 있어요. 선생님이 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와가지고 좀 일찍 온 애기 시험 잘 봤어 이러고 못 틀렸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내가 느낄 때 나의 느낌상 오답률 1위야 이게. 애기들은 교정수정이 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교정수정에도 별로 안 틀렸더라고. 틀린 친구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90% 이런 거 아니더라고. 교정수정에는 틀린 친구들이 오히려 별로 없고 얘는 다 틀렸더라고. 근데 내가 이해가 돼. 자, 도덕 추론 이 문제는 그 특성이 어떻냐라고 하면 2014 수능이 처음 등장했었을 때부터 17까지 아주 메인 주제였습니다. 2017 수능까지 맨날 나왔어.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반론 동그라미. 반론이 아닌 적이 나온 적이 없어. 이건 언제나 반론으로 묻는 문제야. 언제나 100% 반론으로 묻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수능 때 니부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니부어는 정리해서 아예 학습지로 따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니부어는 2020 이후에 정체돼 있거든. 한 번도 이외에 안 나왔거든. 근데 이 느낌이 있는 거야. 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오랜만에 툭하니 물론 너무 오랜만인 건 맞아요. 2018, 19, 20, 21, 22, 23 건너뛰고 그 다음 24로 바로 나온 거거든. 오답률이 쭉 올라간 거야. 근데 내 느낌에 원래부터 그래도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 원래부터도 어려웠던 니부어를 끌고 와서 24학년도에 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오답률 3위 안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선생님이 좀 이때까지의 심화 버전으로 학습지 해가지고 애기들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 풀이는 어떤 풀이냐? 이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애기야 대전제가 나왔지만 실제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전제를 대전제, 소전제 주지 않고 맞추는 형태들이야. 그러면 얘는 무엇이냐? 대전제와 소준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 문제냐면 애기야 선생님 거기다 시험지 가져왔습니다. 시험지는 아니고 책이야. 선생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파트 그냥 뜯어왔어요. 글씨가 좀 작기는 하죠.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대전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에 밑줄 그어주세요. 얘가 3번이야. 이게 최종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왜 3번이냐면 최종 결론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 1번이 2번으로, 2번이 3번으로, 3번이 4번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 어쨌든 대전제의 제일 마지막 서술형은 최종 결론이야. 2013, 14, 15, 16, 17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완전히 정형화시켜서 만들어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좀 안 했죠. 그럼 나도 이렇게 나올지 몰랐고.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은 자 2번이 3번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자, 소크라테스 1번입니다. 2번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자 생각해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요 밑에 요 내용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전제 1, 전제 2, 전제 2에 뭐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스펙트럼 책 그대로야. 전제 2지만 실제로 시험은 언제나 반론을 묻기 때문에 반론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 두 개 한 번만 적어볼게요.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끊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이 대전제의 끝이어야 돼. 얘가 3번이죠. 그럼 얘는 2번일 거야. 그럼 얘는 1번이겠지. 그럼 1번을 2번으로 연결시키면 돼. 한번 써보기는 할게요. 여기에 전제 2는 여기가 쓰는 게 편하니까. 전제 2는 인간 배아 복제는 1번을 그러니까 1번을 2번으로 연결시켜야 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말이지. 자, 이게 전제 2야. 근데 시험은 전제 2를 묻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언제나 반론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겠지. 그럼 얘는 뭐야? 인간 배아는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지. 다른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익숙해졌을 거야. 요거 한 문제로. 근데 이 문제가 실제로 오랜만에 출제되고 그러다 보니 사설 모의고사에서 얘 잘 안 건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우려하는 바가 니부어 등장할까 봐. 그래서 니부어는 선생님이 한 조만간에 애기들 정리할 수 있게끔 줄게요. 실제로 선생님이 따로는 여기서 다루는 건 솔직히 니부 안 나오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애기들 여유 있을 때 보라고 엑셀표로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거랑 영상이랑 편집해가지고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볼게요. 먼저 얘기. 반론이야. 우선 얘부터도 안 봤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여기 들어가는 것만 찾은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제대로만 읽었으면 1, 2, 3, 5랑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면. 근데 5번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5번으로 고른 거야. 근데 이 문제에 그래서 함정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럼 자, 생각해볼까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여기서 끊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얘가 3, 얘가 2. 1번은요.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끊어. 아, 1번은 3번이구나. 끝. 그럼 1번을 2번으로 연결시키면 돼.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즉, 아하, 생식세포 치료, 자율성 침해. 당연히 적는 거 아니지, 시험장에선. 근데 선생님 저 집중력이 떨어져서 적을래요. 적어도 돼. 생활하려는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확실한 게 나아. 그럼 자, 생각해볼까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자, 봐봐. 이거에 대한 반론이야.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인간의 요거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태어날 자녀의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반론이야. 그러면 얘는 침해하니까 봐봐.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침해하는 것. 그러면 유전자 치료하면 안 되지. 침해하는 걸 누가 하라고 하겠어. 그러면 봐봐.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치료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생식세포라면 얘 허용될 수 없겠지. 그 같은 맥락이라고 얘는. 반론이 아니라.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를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다. 침해하는 것이잖아. 얘랑 같은 맥락이야. 고가의 치료비로 유전자 치료 기회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건 3번은 상관이 없어.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선진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괜찮아. 4번. 태어날 자녀는 자신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왜? 침해하는 거 아니잖아.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야. 그래서 문제 자체도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니부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성의 여지에서 오히려 니부어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 부모가 결정한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한. 그게 반론이 아니라 그대로지. 그래서 답은 얘는 4번이 됩니다. 자, 몇몇 가지 것들만 보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냥 어떤 문제 나왔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는 정답률 안 적어와가지고 1번은 정답률이 한 90%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1번부터지 맞죠? 1번. 설마 이런 거 틀리지 않겠지? 윤리학은 틀리지 않겠죠? 2번도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칸트 이야기. 나중에 이런 칸트의 제시문과 칸트의 선지 분석이나 이런 것도 6, 9월이랑 합쳐서는 파이널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3번은 은근히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서 틀렸더라고. 여기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때를 만났고 어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치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냥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르면 이 포인트, 이 표현 자체가 이거 장자 표현이야. 즉 장자죠. 사상가로 따지면 뭐 도가여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들 슬픔이나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다. 여기야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야. 장자 이야기 도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부분. 애기들 잘 생각해봐. 나 애기들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난 도를 깨달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가 애기들한테 얘기하잖아. 선생님 저 미래는요? 애기들 언젠가 죽을 겁니다. 웃는 순간 애기들이 웃는 순간 장자가 된 거야. 왜요? 생각해봐. 애기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웃었잖아. 왜? 너무 당연해서 슬프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장자가 얘기하는 거야. 야 그렇게 너무 죽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게 지금 바로 왔다고 내가 왜 슬퍼? 그럼 슬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장자는 자기 와이프가 죽어도 퉁소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왜 슬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극한의 컨셉충이라고. 자기 와이프 죽었는데 노래 부르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당연했던 거야. 어차피 당연한 그 죽음이 나한테 왔는데 굳이 슬퍼해야 돼?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애기야 삶이 죽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차한 삶 사는 것보단 의로운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 유교죠. 그러니 이렇게만 골라도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어느 사상관지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 애기들 선생님이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종종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어저께 재종관이었는데 한 친구가 온 거야. 선생님 자기 이번에 되게 시험을 잘 봤는데 자기 자꾸 이런 걸 틀린대. 이게 토론의 쟁점 틀리는 친구들 혹시 있다면 갑은 을은 뭐라고 대답할지 해보세요. 얘가 6번까지는 안 가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얘가 토론 쟁점입니다. OX가 갈라지는 포인트가. 근데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이건 토론 쟁점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요거 하나씩을 여기의 질문에 갑과 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그래서 오거나 XX면 토론의 쟁점이 될 수가 없어. 혹시 이 문제 실수로라도 틀려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나 이렇게 보세요. OX 체크해서. 그럼 딱 OX로 갈라지는 그 질문이 토론의 쟁점이야. 그 다음 우리 5번 했었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안 하려고요. 정답률 엄청 높아가지고 이게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막 10%, 20, 30%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되게 쉬웠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6번 안 할게요. 나중에 우리 분석할 때는 하겠지만 지금은 안 할게요. 8번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설마 이런 거 읽고 풀어도 솔직히 답이 골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11번 은근히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 11번에 답이 4번인데 이걸 2번이라고 고른 친구들, 즉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라는 이 부분을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얘는 도가이고 얘는 불교입니다.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불교, 도가 전부 다 평등적 세계관이야. 우리 스펙트럼에서는 했었죠. 개념. 왜냐면 요즘에 동양윤리 접근 거의 한 적 별로 없으니까. 근데 평등적 세계관으로 불교 잘 생각해봐. 불교 선지 자체에서도 생로병사 모두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인가 16학년도인가 17학년도에 이런 거 있어. 생과 사는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않게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오야 오. 차별하면 안 돼. 왜? 결국 생과 사를 차별했다라는 건 결국 집착을 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거든. 그래서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적 세계관으로서 생로병사. 근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 틀린 친구가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이거 하나 틀렸다고 와서 물어본 친구가 있어 어저께.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무명 싫어하잖아요.
열반 좋아하잖아요. 이거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러는 거야. 아, 자 생각해봐. 이건 뭐냐면 무명은 차별해서 어둠에 사로잡힌 상황이야. 이게 무명이야. 무명은 없을 명자의 밝은 명입니다. 차별하기 때문에. 왜? 이 차별은 집착에서 오거든. 그래서 차별해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집착해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생각해봐. 돈 많은 거를 추구하고 좋아요 돈 좋아요 이러고 돈 없는 거 싫어하고 가난한 거 싫어하고 거지 싫어요 이러니까 그들을 차별하니까 집착하고 고통스럽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를 벗어나면 차별을 안 하고 집착도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지겠죠. 열반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번도 했고요. 12번 안 할게요. 13번도 안 할게요. 했으니까 14번도 안 한다면 15번까지 하면 이제 할 게 없어. 왜냐면 16, 17, 18, 19 거의 정답률이 거의 뭐 8, 90에 해당되고 애기들 거의 90% 넘을 거고 뒷페이지에서 물어본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아마 뒷페이지는 되게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에티켓 할게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문제 보면서 애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 애기들은 모르는 게 없어. 물론 복습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애기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놨다면 정말 새로운 선지, 새로운 표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애기들이 배웠던 것들을 잘 조합해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고를 때 오늘 선생님이랑 엑셀표 했죠. 물론 정말 킬러가 되는 그 선지는 생각보다 다 에티켓에서 온 건 사실 맞아. 왜냐면 에티켓에서 선생님이 심화를 다루면서 올해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어라는 걸 다루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그 교정적 정의에서의 뭐랄까 수형자 즉 범죄자죠. 범죄자보다 구경꾼이 더 큰 공포를 느껴 이런 것들도 올해 버전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엑셀표들은 전부 다 킬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기존 기출 분석들이라는 거야. 평가원이 기출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그 최고의 기출은 올해 6, 9월이고 그 다음은 지금까지의 6, 9월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그거는 있어. 선생님 추석 특강을 하는데 특강을 해요. 근데 원래는 선생님이 기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강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킬마 압축 버전입니다. 추석 특강이 이틀 동안.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친구들 근데 선생님이랑 기본적으로 지금 킬마를 다 했어. 왜 듣냐고 그걸. 본인의 복습하고 본인 오답노트 하고 다시 한번 킬마 돌리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랑 킬마 안 하고 에티켓으로 봐주 시작한 친구들은 선생님 에티켓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어. 애기들 에티켓은 그 마지막 한 점을 올리는 거다. 근데 오늘 공부해보면 알 거야. 정말 새로운 표현이 이 에티켓들에 있었구나라는 걸 보겠지만 결국 나머지는 다 킬마거든. 그 킬마의 조합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킬마 안 해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애기들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진짜 수업 뭔가 추천 잘 안 하는데 추석 특강이라도 들어서 기출 분석을 전부 다 해놔야 돼. 아니면 애기들 또다시 선생님이랑 했던 친구들은 킬마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애기야 이거 똑같이 나올까? 오늘 선생님이랑 했던 거? 아니 또 다른 버전의 수능 버전이 생기겠지. 근데 그 수능도 다시 또 똑같이 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땐 하나가 더 합쳐집니다. 퍼펙트 파이널. 왜? 그때는 올해 6, 9월 올해 학력평가가 들어가는 마지막 엑셀표까지 합쳐지면 또 다른 버전이 나오겠지만 근데 그게 결국 어떤 새로운 원전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애기들이 다 알았던 내용들을 조합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논리성으로 답을 고르는구나 이거지. 10분 쉬었다가 에티켓 할 건데 에티켓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숙제 해주세요.